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이청환입니다. 약 5시간 뒤로 예정된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 64명의 국내 송환을 앞두고서 정부 합동대응팀에서 관련 사항을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위해서 이번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송환을 위해서 그간 캄보디아 측과 세부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기 때문에 합동대응팀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캄보디아 정부 인사들을 만나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께서 송환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합동대응팀은 오늘 오전에 옌띠엥 푸티라스메이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을, 오후에는 서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을 각각 만났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저는 우리 국민 취업, 사기, 감금,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옌띠엥 외교부 차관과는 크게 2가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첫째, 옌띠엥 차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스캔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그간의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계획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그와 같은 방안이 스캔 범죄 근절과 양국 간 협력 증진, 나아가 양국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둘째, 옌티엥 차관은 양국 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스캔 범죄에 가담할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스캔 범죄에 연루되어 국내 송환된 우리 국민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캄보디아를 다시 방문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양측의 공통된 인식에 근거하여 저는 그러한 재입국자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에서 장기간의 입국 금지 등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옌띠엥 차관은 내무부와 함께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만나뵌 훈만의 총리 역시 입국 금지 등 조치를 위해 한국인 스캔 범죄자 명단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었던 만큼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서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 캄보디아 합동대응 TF 설립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TF의 정식 명칭, 운영 방식 등 구체 사항은 다음 주 중후반 캄보디아 경찰청과 우리 주 캄보디아 대사관 간에 논의하기로 했고, 논의 결과는 공동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 TF 회의 정례화를 위해 양국 경찰 간 수사 과정에서 정보, 증거 공유 등 수사 공조, 기술 협력, 범죄 연루자, 조기 송환 등을 위한 정보 교환 및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 부총리는 캄보디아 전국 관서에 범죄 단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 발견 즉시 구조하라고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는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수사 역량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개발 협력 사업을 우리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서 부총리가 우리 국민 범죄 연루자 재입국 방지를 위해 한국인 추방자 대상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우리 측에 제공할 것이라고 한 데에 대해 저는 우리 당국이 보유한 범죄 대응 관련 정보를 캄보디아 측에 제공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이틀간 이루어진 캄보디아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캄보디아 정부도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자국 내 스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의 이번 캄보디아 방문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을 스캔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촉박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기를 통한 신속한 송환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캄보디아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가수사본부장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근 사망한 우리 대학생과 관련하여 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대포통장 모집 책임 공범 1명을 검거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곳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이미 검거한 중국인 3명을 상대로 철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부검은 이곳 시간 10월 20일 아침 9시에 푸놈펜에 있는 사원에서 한국,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부검할 계획입니다. 시신 부검 이후에는 최대한 신속한 시일 내에 화장하여 유해를 국내로 송환하기로 캄보디아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금일 송환 관련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호송단을 편성, 외교부 이차관님과 함께 호송조 200여 명이 64명의 송환자를 호송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19시 20분에 인천에서 전세기가 출발하여 현지 시간 22시 40분경에 푸놈펜에 도착할 예정이고, 송환자 탑승이 완료되면 현지 시간 내일 00시 30분경 푸놈펜을 출발해 한국 시간 08시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입국 후에는 조사관소로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인천공항에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항 현장 대응단을 추가로 21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송단이 도착 후 조사관소로 이동이 시작되면 공항에서 정부 합동 대응팀이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64명을 송환하게 되면 그간 캄보디아 당국과 협상을 진행해온 전원을 송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송환하는 64명은 모두 범죄 혐의가 있어 국내로 송환 후 관할 수사관서에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64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분류를 드리면 캄보디아 당국의 스캠 단지 검거 작전으로 검거된 인원이 59명이고 스스로 신고하여 구출된 인원이 5명입니다. 많은 인원이 호송이 되는 만큼 경찰청에서 수감 사역 지침 및 호송 규칙을 준수하여 호송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64명의 추가로 이제 고객 관리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리딩방 사기를 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맨스 스캠 사기를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보이스피싱, 그리고 또 노쇼, 로맨스 스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그 큰 카테고리를 분류하자면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60여 명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모두 범죄 혐의자인 만큼 송환 직후에 조사부터 받게 되는데요. 현재 급파된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감금된 선의의 피해자를 구출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 범죄자의 재유입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푸놈펜 현지에서 박현우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전세기에 오른 송환 인원은
당초 알려졌던 59명보다 5명 많았습니다. 64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분류를 드리면 캄보디아 당국의 스캠 단지 검거 작전으로 검거된 인원이 59명이고 스스로 신고하여 구출된 인원이 5명입니다. 모두 범죄 혐의점이 있는 인물들로 귀국 즉시 수사기관으로 넘겨져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대응팀은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 외교부 수장급을 연쇄회동한 우리 정부 대응팀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양국 간 공조 협력을 약속하며 구체적 근절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측에서 범죄 단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을 발견하면 즉각 구조하라는 지시를 이미 내렸고 동시에 한국인 범죄자 재입국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라는 얘기는 캄보디아 측에서 추방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분들이 재입국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 단지가 밀집한 시아누쿠빌 일대에 설치하려던 코리안 데스크, 한인 사건 전담 경찰관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신 캄보디아와 TF를 꾸려 온라인 사기와 납치, 감금 사건에 합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TF 회의를 정례화해 수사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고 범죄 연루자 조기 송환을 위한 정보 교환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응팀은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가 밀집한 시아누크빌 지역에 한국인 사건 전담 경찰관인 코리안 데스크 2명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오늘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캄보디아 지역 치안 대응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현지 파견 경찰관을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납치 감금이 빈발하는 시아누크빌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해 경찰관 2명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또 대사관에는 경찰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 구금된 국민 전원의 한 달 내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현지에 구금된 국민 63명을 한 달 안에 전원 국내로 데려올 계획이라며 이 중에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자부터 송환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협력관 2명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양국 경찰청 차장 양자회담도 기존 23일에서 20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에는 출국장 게이트까지 경찰관을 전진 배치해 출국 직전까지 총력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번 달 중으로 캄보디아와 공동조사를 추진합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지 공동조사팀 구성을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이달 중으로 우리 경찰이 현장에 방문해 시신 부검과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캄보디아와 협조가 쉽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피해자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3주 만에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8월 사망 대학생 발견 이후 한국경찰청에 변사자 지문감식 요청이 들어왔고 8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긴급 감정 결과를 현지 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는데 실종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어서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 가해자가 대치동 마약 사건과도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납치 사건은 과거 한 자릿수대에 불과했는데 올해 8월까지 330건 가까이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유대행 주제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과
국제공조 강화 관련 논의를 위한 종합회의를 열고 사망 대학생의 부검 등 현지 조사 사항을 검토하고 신속한 현지 수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3일엔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회담을 통해 현지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네,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등 해외 실종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오는 23일에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캄보디아의 미온적 태도에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들이 전원 석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캄보디아 이야기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또 우리 대학생의 사망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또 가족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다 이런 신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좀 한국인이 피해를 많이 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캄보디아가 네. 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주요한 이 범죄들의 중요한 하나의 거점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되고요. 예. 뭐 지금 피해자들나 피해 의심 사례 같은 것이 단순히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쪽으로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한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의 모집책도 많이 필요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온다라는 건 국내에도 지원 세력이나 동조 세력이 이거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캄보디아 쪽과 연결 네네. 조직들을 찾아내는데도 수사력을 집중을 해야 되겠죠. 네, 캄보디아는 어떤 국가의 어떤 뭐 특성 이런 것도 좀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상대적으로 이제 현지에서 치안 사정 자체도 네네. 치안 사정이나 수사 기법 자체도 우리에 비해서 그렇게 발달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사 의지도 이런 범죄들이 벌어졌을 때 예.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 이것도 우리 눈높이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무엇보다 이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면 아무래도 현재 어떤 수사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좀 대책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이 부분, 이제 일단은 한번 그동안 실종 신고가 됐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관련해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또 의심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캄보디아 수사 당국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답답한 거는 실종 신고가 됐거나 지금 혹시 피해에 연루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일 거예요. 예. 이분들하고도 정보 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예. 이제 우리 경찰은 현재 한국 경찰이 상주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이제 설치한다는 네네. 방침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 부분도 현재 경찰의 어떤 협조에 좀 의지를 해야 되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일반적으로 대사관에 같이 근무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단 설치가 되게 되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현재 경찰청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를 캄보디아 쪽이 또 의외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간섭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이 수사력의 이 강화라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실 자체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범죄에 대한 인식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이 사건이 일반적인 범죄 케이스하고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네네. 규모도 대규모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조직 범죄의 냄새가 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그리고 우리 국민 보호에 협조해 주기를 캄보디아 측에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볼 때 캄보디아 쪽이 소극적이라는 이유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먼저 강력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코리아 데스크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경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어떤 전담 수사 조직 같은 거를 좀 해주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범죄와 관련된 어떤 외교적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좀 우리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대책은 어떤 건지 좀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차적으로 가장 이렇게 국내에서 관심을 끄는 주요 범죄 사례들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우리 외교부에서 관련 이제 그 주재국 대사를 초치하는 조치를 취하죠. 그래가지고 우려 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교적 협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코리아 데스크라든가 이런 걸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현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고 전담 인력이라든가 전담 조직을 상터해주기를 지금 그 절차대로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좀 긴박한 조건이 그러니까 예상보다 피해 규모도 클 것 같고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긴박한 조건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가자지구 휴전 1단계 합의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20명의 석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이 인질들이 모두 석방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 대로 또 팔레스타인 2,000명의 수감자를 석방할 계획인데 이 전쟁의 그 흐름에 어떤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가자지구 해결 그 20여 가지 그 이 해법 중에서 1단계에 속하는 지금 인질하고 수감자 석방 문제는 이제 지금 원활하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가자 지역에서의 이스라엘군 철군하고 두 번째가 하마스의 가자 지역 내에서의 완전한 무장 해제 그리고 가자 지역에서의 그 이탈인데요. 이거는 지금 아직은 조금 두고 봐야 되면 전반적인 흐름상은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너무 강경한 정책이 아니냐 했지만 트럼프 정부식 해법이 일단은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관여한 일 중에 가장 큰 성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자찬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지나치게 이스라엘의 편향된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인도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 어떤 강경한 군사 작전들 살짝 직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원했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인질 석방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바라고 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뤄냈다는 면에서는 지금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해법이 먹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이란의 주요 핵시설 공격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일이 이제 가능했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인데 이것도 좀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거는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과연 이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이 분쟁의 근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결국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는 인식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온 상황 인식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 이스라엘 그리고 반미, 반 서방 무장 단체의 가장 배후에는 모두 이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일단 확실하게 다뤄야 그 다음 문제가 풀릴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 인식에 일단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만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또 인질 석방을 하루 앞두고 군사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워딩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국은 지금 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내용은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이 장악하는 범위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범위들을 더 넓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스라엘군이 철군하는 지역을 최소화하려는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리 어떻게 보면은 빌드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중간에 팔레스타인인 세력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또 어떤 이제 그 이 활동을 펼치게 되면 군사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면 자신들도 불가피하게 또 이제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배경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변수들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보름 앞두고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트루 수출 통제에 미국이 100% 추가 관세의 다양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여기에 또 중국이 우리는 싸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좀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때 시작된 2018년에 이제 그때 미중 무역 분쟁에서 그 당시 봤더니 뭐 생각보다 그렇게 중국 쪽에서는 타격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밀리게 되면 더 많은 요구에 직면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아예
좀 강경하게 나가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양보를 이끌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아예 이제 이런 그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우방이나 동맹국들 뭐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제 여론이 결코 트럼프 행정부한테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전반적인 국제 여론이 뭐 중국한테 나쁠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가도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이게 예. 아마 지금 그 9월달에 있었던 그 이 전승절 중국 전승절 기념실에서 나왔던 세계가 전쟁이냐 평화냐에 기로 서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전쟁을 부추길 수 있는 이런 세력으로 얘기한 게 주로 이제 미국 쪽이었잖아요. 그 정책이 당분간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중국의 대응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제 중국이 불황을 겪는 거 원치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좀 전면전은 약간 좀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기싸움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말들은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높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정리를 하고 지금 그런 단계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도 뭐 대만 문제나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높아졌다가 2013년 12월이죠. 그때도 에이펙 이 정상회담이었어요. 정상회담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는데 예. 그 당시 미중 정상회담에서 너무 극단적인 갈등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합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서로 계속 찔러 보면서도 네네. 일정 부분의 선은 넘지 말자라는 어떤 지금 계속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말자. 커뮤니케이션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다만 이제 누가 예. 외형상으로도 한풀 죽이는 모습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관건일 거예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본인이 물러섰다라는 네. 그런 인상을 남기고 싶지는 절대로 않을 거기 때문에 과연 누가 여기서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계속 서로 용어상의 에스컬레이션이 있다가 거기서 네. 한 발 물러섰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사실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제 점쳐졌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이제 결렬되는 부분이 가장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정상회의 에이펙에는 오지만 정상회의 자체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사실 미중 정상회담도 제가 볼 때는 열릴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해도 의례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잠깐 만나는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에이펙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을 한 가장 큰 계기가 서로 이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에이펙 회의 자체, 에이펙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아예 오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니까 몇 가지 변수는 있어요. 예. 중동 지역에서의 지금 이른바 얘기하는 가자 지역 해법이 갑자기 또 이 변수가 생긴다든가 다시 말해서 도전이 다시 시작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원치 않을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양측 다 에이펙 정신을 강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어디까지나 협력하고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을 강화를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이 강화된 가운데서 협력을 더욱 촉진해 나감으로써 모두의 공동의 이익을 확장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에 충실하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미국하고 중국에 던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결국은 에이펙에서 그동안 강조가 되었던 지금 서로가 그에 저해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자유무역에 대한 고관세 정책, 하나의 침해가 될 수 있고 두 번째가 주요한 경제적 자원의 전략 무기화. 이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측에 대해서
둘 다 이런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표명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까지 짚어봤습니다. 외교 안보 이슈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부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